냈던 해고 2020년에 묘사 부분에 밑줄을 쳐놓고 이것과 유사한 서술 방식을 사용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어차피 선지는 다 외부였고, 그 다음에 삼고초려와 관련된 상황을 고르는 외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관련지어서 적절한 걸 찾는 게 나왔고, 자습서에 있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냈고요. 군도를 이끌고 나오는 것과 관련된 것을 고르는 거, 그리고 관점이 다른 것 고르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재작년이랑 작년에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제목을 볼게. 허생전. 자, 허생전은 작가의 대변인 혹은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밑줄 좀 칠게요. 열알기에 수록된 한문 소설로 작가는 허생이라는 비범한 인물을 통해 당대 경제적 사회적 문제, 지배계층인 사대부의 무능함과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실학사상을 드러냈다. 특히 현실성 없이 추진되던 북벌 정책과 지식인들의 반청의식을 공격했다. 반청이 뭘까? 청나라에 대한 반감 이런 거겠죠? 적극적인 상행위를 통해 부국 이민, 즉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의 방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문을 읽을 건데 내가 앞반에서 어쨌든 너희가 두 번 다 뒷반이어가지고 앞반 먼저 진도를 나가게 되잖아. 걔네한테 지금 필기 잘하는 애 한 명 교과서 매주 가져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것과 선생님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나는 안 했는데 선생님이 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시킬 건데 여기도 혹시 나는 선생님 필기 다 하는 편이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싹 다 적는다 하는 사람. 어? 면이? 아 그래? 지금도 있어요. 아 진짜? 나 교과서 좀. 그럼 매주 하영이가 가져오자 그럼. 다 보지는 않고 그냥 없는 것만 확인을 하면서 적을게요. 자, 일단은 여기를 규리가 읽을게. 발단. 선생은 목적 속에 살았다. 목적 속에서 곧장 남편 아내로 이르는 곳에 눈물이 있고 누군가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출입문이 열려 있고 벽한 안 되는 초가집은 두 사람도 그대로 가리지 못했다.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사건을지를 하여 겨우 입을 풀시려 하고 살았다.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며 인자는 평생 과거에 의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그러시오? 아니,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고. 그렇다면 장인바치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장인바치 일은 원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인가. 그럼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자, 묵적동에 살았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실제 지명인데 실제 지명을 사용하면 문학에서 사실성이 올라가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다른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사실 뚜렷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이런 표현이 많은데 얘는 상대적으로 지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언급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얘네 집을 지금 묘사했죠. 매우 가난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는 거. 네, 여기 밑에 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건 무능한 양반보다는 차라리 장인밭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처럼 돈을 버는 애들이 낫다라는 아내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고, 이건 결국에 작가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걸 질문하는 거야. 아까 전에는 허생이 작가의 대변인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선 아내가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럼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쪽으로 가는 게 자기가 공부하기가 편하니까 그러면 작가의 대변인이 허생이에요? 허생의 처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이거는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이 앞부분에서는 작가의 대리인이 허생의 처예요. 근데 뒷부분은 허생이 작가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지문을 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요. 허생의 아내가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작가 생각을 대변하고 있고요. 자, 허생은요, 비실용적 사고와 관념적 사고가 강합니다. 관념적 사고라는 건 철학적인 생각이 강하다는 거고, 명분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책은 내 내면의 수양을 위해 읽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한 거고, 반면에 허생이처는 실용적 사고, 실리적 사고가 강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대부의 허위의식과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봤을 때 그 교과서의 내용이랑 그렇게 다른 게 많이 없어서 여기 페이지 넘어가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이야, 필기가? 세상에. 자, 1번의 정답은 몇 번 했나요? 요런 문제 낚이면 안 됩니다. 1번 하신 분, 2번, 3번, 4번, 5번. 다시 1번 한 사람. 1번 한 명. 정답은 1번이에요. 이런 게 내신형 문제야, 얘들아. 학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닙니다. 이 와이프가 생각했을 때 학문은 실용적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학문의 가치인 거지. 아내 입장에서. 자, 2번.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가난하니까. 3번, 4번, 5번. 근데 너희가 지금 3번과 5번을 한 이유가 뭐겠어? 지문에 똑같이 안 나와 있어서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3번이나 5번은 문맥적으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1번은 그냥 내용이 틀려요. 자, 2번. 허생의 아내는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식을 대변한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예령이가 읽어볼게. 강사야 본실 입장이 드는 것인데 어찌하란 말인가. 그 아내가 알걸 화를 내고 걸어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다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로도 못한다면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게요. 허생이 읽던 책을 듣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다.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을 기약했다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에 나서서 가버렸다. 네, 일단 여기까지 보면요.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허생의 아내는 실용적 사고와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지. 이걸 통해 결국에 또 똑같은 얘기, 무의도식하는 양반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자고 놀고 싸고 이런 애들 싫어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슬프다. 내가 원래 10년 동안 책 읽을 계획이었는데 와이프 때문에 7년 만에 접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독백이고 안타까움을 드러낸 표현인 거겠죠. 그래서 왼쪽에 여기 나와 있어요. 독서에 대한 허생과 아내의 관점 차이가 드러납니다. 아내는요, 입신양명을 위해서 독서를 한다고 생각해요. 입신양명이라는 건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실용적 목적이라면 허생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 사이에 외적 갈등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중요하고요. 관점 차이. 자, 그러면 이제 전개 1부터 갈게요. 여기는 려원이가 읽을게요.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번화한 운종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씨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하니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자,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성격 제시 방법을 적어놨죠. 자, 문학작품에서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제시, 다른 말로는 텔링이라고 하고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하고 서술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간접 제시는 쇼잉이라고 해서 보여주기 방식이라는 말로 나오기도 합니다. 직접 제시는 예를 들면 그냥 이거지. 소명이는 착하다. 이게 그냥 직접 제시 아니야? 돈 이거. 근데 간접 제시는 대화를 제시하거나 묘사하는 걸로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령이랑 규리가 대화하는 장면을 딱 줬어. 근데 예를 들어 예령이가 하는 대사에 막 욕이 엄청 많아. 그리고 규리는 욕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우리는 그 대화를 보면서 아, 예령이는 거친 성격. 뭐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죠. 그게 간접 제시고, 혹은 하영이가 지나가다가 애들이 흘린 쓰레기를 하나하나 다 주우면서 가. 진짜 그럴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이제 야, 하영이가 착하네 라는 거 우리가 또 추측하잖아. 그래서 묘사나 대화가 간접 제시라고 보면 되거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지금 여기 위에는 지금 따옴표가 있단 말이야. 대화라는 거잖아. 자, 이 대화를 통해서 허생은 성격이 비범하고 변씨도 배포가 남다르다라는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간접 제시다. 자, 소설이 시험에 들어갈 때는 직접 제시나 간접 제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뒤로 넘길게요. 여원이가 계속 읽어줄게. 변씨 집의 자제들과 아! 미안. 여기 왼쪽 아래 있다. 얘들아, 허생, 밑줄만 치게. 허생은 조선 후기 몰락 양반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에 양반은 유지하면서도 그지인 애들이 많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변씨는 조선 후기에 새롭게 성장한 신흥 상공인 계층입니다. 돈만 많은 애들. 신분은 천하고. 자, 뒤에 계속 읽어주세요. 변씨 집의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이건 영락없는 비렁댕이였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솔이 빠졌고 갓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깨재재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하며 물었다. 예,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거 묘사죠. 근데 내가 여기 써놨는데 이게 2020년 박은옥 선생님 때 출제가 됐던 구절이야. 부장님이 어떻게 내셨냐면 여기다 밑줄 쳐놓고 이것과 유사한 서술 방식 고르라고 했어. 근데 별로 안 어려웠어요. 누가 봐도 묘사인 선지가 딱 하나 있었거든. 잠깐만 볼게요. 네, 이게 2020년 시험지고 이 기억을 준 후에 이것과 공통된 서술 방식을 고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기도 줬어, 심지어. 이런 거 다 묘사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린 거지. 그게 정답이 4번이었어. 근데 보면은 그냥 이거밖에 묘사가 없었어, 선지가. 근데 이제 애들이 외부 지문을 봤을 때 이제 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일단 내가 모르는 게 나오잖아? 그럼 되게 긴장해. 아, 좋다. 그냥 이 생각부터 하거든? 왜냐면 이미 그게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야. 큰일 났다. 내가 배우지 않은 게 나왔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모의고사 풀듯이 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보기나 혹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틀렸다? 그럼 남들도 틀려, 그런 문제. 그런 걸로 어차피 변별 안 되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네, 여기 내가 지금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한테 속물근성이라고 쓴 이유는 이 사람들은 사람의 외양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왜 빌려주냐 막 뭐라 하죠. 그리고 페퍼파립. 페퍼파립은 해진도프와 사갓이라는 의미를 갖고요.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는 사자성어입니다. 혹시나 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자, 밑에 려원이가 계속 읽어볼게.
대인께선 저희를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도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무릇 남에게 무얼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꾀지지 하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성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 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며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네, 지금 이 변씨의 말을 보면요. 무릇 남에게 뭘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엄청 비굴한 태도부터 보인다는 거야.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말은 했던 말 계속 반복한다. 그런데 허생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오만하다, 당당하다. 그래서 내가 걔를 보면서 아, 얘는 내 돈을 안 갚고 튈 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안 갚아도 상관없어. 다만 이 돈으로 뭔가 큰 거를 할 애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변씨의 또 대범한 성격이고 이것 또한 간접 제시인 거겠죠. 자, 사자성어도 혹시 몰라서 써놓은 거예요. 이 비굴하다. 이게 교원형색이라는 사자성어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교원형색이라는 건 상대방에게 아첨하다 라는 뜻이고요. 작년에 이 사자성어가 시험에 나왔어요. 중언부언과 교원형색. 여기다 밑줄 치고 적절한 사자성어 고르라는 문제 있었어. 근데 사자성어를 내시는 선생님들은 나이가 좀 있어. 보통 나이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한자를 열심히 외웠기 때문에 애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 근데 올해 선생님은 젊은 분이시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 사자성어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 네, 혹시 모르니까. 자, 밑에 현서가 계속 읽을게요.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무는 거처를 마련했다. 안성 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 국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 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곡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열분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희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네, 이거 우리가 뭐 이미 다 했던 거고 허생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안성으로 가죠. 안성이 경기도 충청도의 경계 그리고 삼남 밑에 나와 있어. 삼남이라는 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중심지야.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이 엄청 크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곡절 가격, 2배 가격으로 사재기를 싹 다 해버린 후에 그걸 10배 가격으로 팔았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결국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비판하는 거고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거라서 뭐 이 2개만 알면 되고요. 뭐 선생님 필기 보니까 선생님도 그냥 이거 2개밖에 안 적어 두셨더라고요. 무역이 제대로 안 된 이유도 결국은 뭐겠어. 상행위를 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옆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4번. 큰일 났어 얘들아. 내가 수다를 떨었는데도 아직도 37분이야. 내가 아빠는 여기까지 수업하고 끝냈단 말이죠. 아빠는 47분까지 수업을 해서 여기까지 끝냈는데 자 3번 정답은 4번입니다. 허생은 이 만냥으로 입시명령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시험을 해보는 거지. 5번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일단 하영이 필기를 봤을 때는 뭐 다른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일도 하영이가 이거 갖고 와. 내일 수업할 때 또 다른 거 있으면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내용 질문할 거 있나요? 이 부분까지? 없나요? 아, 큰일 났다. 혹시 뇌색임 남은 사람? 너희 뇌색임 하러 갈래? 아니야? 왜 빨리 하고 끝내?